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가관이 아니죠. 권난동이가 나와서 지금 거의 무슨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임 대통령인 척 하고 있습니다. 권난동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도 좀 뽑았듯이 지금 권선동과 한덕수는 이미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선제적 탈핵이 필요하다라는 제가 그 글을 올렸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내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쟤네 뭐 믿고 저렇게 뻔뻔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쟤네 뭐 믿고 저렇게 뻔뻔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네들은 한편으로는 지금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내부 권력 싸움이 시작된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면서 권선도희가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친윤 중에 친윤이었던 권선도희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중진들 사이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한 그 권력 싸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권선동이에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둘 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영남권에 있는 당연히 지금 중진들입니다. 권선동은 강릉 출신이라서 이 모든 권한, 왜냐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줄 경우에는 얘네들은 딴 거 없죠. 지방선거 보고하는데 권성동이에게 본인들 힘이 쏠릴 경우에는 공천 싸움 하는 거예요. 또 이 와중에도.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은 따로 가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는 권영세와 나경원 이쪽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권영세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도로 찐윤들이, 윤석열이 내란 폭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찐윤이 당권을 잡는 희귀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자기네들만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버티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때와 확연히 다른 사건이에요. 이 내란이라는 사건, 폭동이라는 사건, 계엄령은요, 많은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충격에 몰아넣었던 사건이고, 이게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진행되는지는 국민들이 지금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 싸움을 하는 자체가, 이게 친윤 본색이 더욱 강화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심한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한덕수, 요거 좀 얘기할까요? 이제 용산 관저 있죠. 용산 관저 앞에서 경찰이 임의적으로 집회 신고를 받지 않았었어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관저 앞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를 해도 금지 통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어갖고 이제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를 이제 관저 앞에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마 이제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가 용산 관저 앞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여러 뉴스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국방일보, 지금 윤석열이가 이제 언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이미 확정을 지었죠. 조중동뿐만 아니라, 그렇죠? 조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는 이제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란이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국방일보와 KTV입니다. 방송은 KTV, 신문은 국방일보. 그러다가 내란 옹호하는 기사를 작성하게 국방일보는 그대로 윤석열이가 부르는 대로 지시 따른 군 관계자들 전혀 잘못 없다, 이런 기사들이 왜 나오냐면
이 국방일보의 홍보위원장이 최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일. 이 최일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에요.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막바지까지도 이런 저런 자들은 전부 내란 공범으로 전부 발빠르게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제 뉴스인데 지금 계엄사에서 외교부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외교부가 거절했던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계엄사에다가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계엄사에서는 대법원, 교육부, 중기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계엄사령부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거랑 정면으로 대치될 수 있는 일이죠. 그쵸? 최일이 아니라 최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시간짜리 계엄하는데 계엄사령부의 외교부, 대법원, 교육부, 중기부의 인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계엄이 성공할 거를 가정해서 장기적으로 계엄사령부를 운영하려고 그랬던 일입니다. 그쵸? 윤석열은 입으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보면 계엄사에서 대법원, 사법부도 관리를 하고 교육, 중기청, 그 다음에 외교까지 전부 관리를 하려고 했던 장기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TV조선도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점점점 밝혀지고 있는 게 이 계엄령, 이 내란 사태도 노상원이라는 전직 정보사령관이 역술인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역술인이 뭐 건진, 천공, 명태균 이어 뭐 버거보살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노상원까지 왜 이 정부에 이런 역술인들이나 이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왜 낄까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김건희가 무당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건희가 역술인이고 김건희가 신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물어봤어요. 무당은 무당을 알아보냐? 서로 알아본대요. 기가 다르대요. 김건희가 무당이니까 보이는 거죠, 서로. 근데 분야가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방송 그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김건희가 역술에 의존했다, 무당에 의존했다, 점에 의존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7시간 녹취록에도 나중에 나오면 웬만한 무당들 점은 자기가 봐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김건희가 여러분들 무속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보이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그저께 방송 뒷부분만 따로 잘라갖고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가 헌재의 서류를 계속 수령을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27일 변론 준비기일은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이거 윤석열은 본인은 시간 끌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윤석열이가 하는 짓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하지 않고 27일 날 변론 준비기일을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예전에 이게 윤석열이가 따라하는 게 박근혜 탄핵 때 장외에서 태극기 부대를 동원해서 시간을 끌기를 했던 거예요. 그쵸? 헌재 판단은 이렇게 시간 끌기도 파면의 사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지지층 결집해갖고 박근혜 때 같이 태극기 부대 모아갖고 헌재 앞으로 압박하려고 하는데 지금 헌재에서 볼 때는 이것조차 시간 끄는 것조차도 지금 탄핵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은 윤석열 체포라고 얘기하죠.
공조수사본부가 2차 통보를 했는데 거부 시에 체포영장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 명분 쌓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요, 아무리 윤석열이 사법을, 사실 헌법을 파괴했잖아요. 지금 내란 사태에 어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런 애들은 원래 즉각 체포해갖고 즉각 군법으로 다스려야 되거나, 아니면 범죄자를 무슨 나 진짜 답답한 게, 즉각 체포해도 내란 사범이잖아요. 내란 사범을 이렇게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통령 예우를 해주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란 사범에게 대통령의 어떤 공간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어떻게 보면 체포를 안 하니까 나머지 주변에서 버티는 거거든요. 체포를 안 하니까 아직 윤석열이가 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경호처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힘당도 저렇게 길이길이 날뛰는 것이고, 윤석열이가 체포가 딱 되는 순간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석열이가 체포 안 되고 오히려 권난동이나 친윤들이 활개를 치니까 이러다가 살아 돌아올 수 있겠네라는 자꾸 허황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를 빨리 체포를 해야만 그 내란 수괴와 점점 선을 긋고 나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란 수괴를 살려놓고 계속 무슨 출석 요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아직 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군도 처음에는 이 반란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양심 고백을 하다가 요즘 양심 고백이 쑥 들어갔잖아요. 그쵸? 지금 양심 고백이 쑥 들어갔잖아. 처음에 이 친위 쿠데타 실패하자마자 계엄사령관 뿐만 아니라 다들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특전사령관이 입을 열고, 정보사령관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진실을 얘기했는데, 윤석열 안 잡혀가네? 우리만 지금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윤석열 아직 힘이 있네? 이런 생각하니까 전부 입을 다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국힘당이 국힘당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전부 지금 잘못된 게 시간을 주는 거에 전부 잘못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윤석열 이거는 이 정도 했으면 돼요. 공조본이나 검찰이나 명분 쌓기는 충분하고, 더 이상 무슨 명분을 쌓습니까?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냥 체포하면 돼요. 체포 불응하면 경호처 다시 다 체포하면 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비상계엄이 없었던 것처럼 한덕수와 권선동이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다고 지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상계엄이 없었던 것 같이 고위당정청 회의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앉아있고, 국힘당이, 내란 동조당이, 이런 정당이 지금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사실상 피의자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국힘당은 실질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인데, 이런 인간들이 정부를 지금 수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 세력들이 쿠데타 실패했다고 사실상 다 사형당하고 법정 형장으로 끌려가야 될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야 내란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야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국정 운영하자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됐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안보 치안 유지도 얘네들한테 그 어떤 것도 맡기면 안 돼요. 얘네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빨리 전부 잡아들이고 새롭게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국정협의체를 운영해서 거기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덕수를 처음에 믿어보려고 했죠. 이재명 당대표도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건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차기 수권 대권 주자로서 더 이상 국정에 혼란을 야기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한덕수가 현재 상황 파악을 잘하고 어떤 상황 파악을 잘하고 이끌어달라는 의미에서 탄핵 안 할 테니까 본인의 소임만 잘해달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쌍특검법 있죠. 김건희 특검이랑 내란 특검의 시한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2월 31일. 그쵸?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한덕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한덕수가 정말로 이 내란 사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인이 성찰을 하고 자기가 양심과 법에 따라서 이걸 움직이려면 한덕수는 뭐니뭐니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 3명을 빨리 해야 돼요. 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겠다라는 확신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확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회에서 내란 상설 특검이 지금 사실상 협의체가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국회는 내란 특검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면 준비가 레디 여기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상설 특검 후보를 추천해 달라라고 의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내란 상설 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의뢰를 해야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거기서 특검을 뽑는 건데 한덕수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한덕수는 분명히 내란범입니다. 내란 공범이에요. 지금 비상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그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어떤 본인의 반대 의견이나 본인의 어떤 사표를 던지면서까지의 어떤 계엄령을 반대를 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엄의 어떤 법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비상행동을 다시 들어간다고 해요. 12월 23일부터 지금 내년 초까지 비상행동을 들어가는 것은 비상시국임을 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함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민주당은 월요일이라도 빨리 임시국회를 열고 한덕수 탄핵안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한덕수 탄핵안을 상정을 발의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상정을 해놓고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고 일단 국회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열려면 그러니까 투표만 할 수 있게끔 그 전에 과정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은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탄핵안이라는 것들을 법을 발의를 해야 돼요. 법을 발의를 하면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럼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 며칠날 상정이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바로 월요일날 한덕수 탄핵안을 발의를 해야 됩니다. 발의를 하면 그 발의된 법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고, 법사위에서 정광석과 같이 심의를 하면 그걸 본회의에 회부를 해서 언제든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덕수를 탄핵시킬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놔야 돼요. 그래서 한덕수가 만약에 엉뚱한 짓을 하면 거부권과 동시에 그날 탄핵을 날려버릴 수 있게끔 지금 민주당이 먼저 탄핵안을 법사위에 그러니까 발의를 빨리 해야 됩니다. 발의를 하고 법사위 통과시킨 다음에 본회의에 며칠 날 상정할지를 두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카드를 쥐고 있으면 되잖아. 그쵸? 법사위에 딱 통과하면 그 법을 며칠 날 상정할지, 며칠 날 임시국회를 소집할지를 민주당이 빨리 그거를 쥐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1월 1일을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월요일이라도 한덕수 탄핵안을 발의를 해야지 한덕수가 진짜로 내 탄핵안이 발의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한덕수의 입장을, 그 다음에 민주당이
현재 임명한 세 개의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라. 첫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인가 3명. 둘째,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임명할 것인가. 셋째, 내란 상설 특검을 국회에 추천 의뢰를 당장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 3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본회의에 며칠 날 상정한다 그래갖고 왜 그러면 만약에 12월 25일이나 12월 27일이나 민주당이 한덕수가 데드라인을 만약에 12월 26일까지 한덕수의 답변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을 시에는 27일날 임시회의를 열어갖고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안을 올려놓으면 한덕수는 사실상 27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한덕수가 모종의 어떤 이러다가 날아가면 안 되겠다. 한덕수는 법카랑 관용차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법카랑 관용차가 뺏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오게 되면 한덕수는 민주당에게 어떤 자기의 의사를 얘기하겠죠. 26일까지 27일까지 얘기해달라. 25일까지 얘기해달라라고 했더니 한덕수의 답변이 없다. 그러면 27일날 한덕수 탄핵안을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전에라도 대답이 오면 한덕수가 이거는 통과시키겠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탄핵 본회의 상정에서 투표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앉아서 기다렸다 당하지 말고 미리 24일날 한덕수가 며칠까지 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줘야지 왜 한덕수한테 주도권을 주냐 이거죠. 그쵸? 한덕수에게 주도권을 왜 주냐 이거죠.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26일날 25일날까지 대답해라. 대답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시한은 26일이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아야지. 예. 그러면 25일까지 한덕수가 그 어떤 거부권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신이 안 올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날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걸로 알고 탄핵하겠다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다음 최상목으로 넘어가든 이런 사람으로 넘어가든 그 사람한테 나머지 이 국회법이나 이런 것들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쨌든 기다리면 안 된다. 3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선제적 탄핵 검토가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이 미리 한덕수 탄핵안 발의,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통과, 그 다음에 본회의 날짜를 민주당이 먼저 한덕수 12월 크리스마스 25일날 한덕수 탄핵안 표결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상정하고 72시간 안에 투표니까 시간이 뒤로 갈수록 괜히 1월 1일날 가까우니까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진짜로 윤석열 체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윤석열 체포를 두려워하고 윤석열 체포에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윤석열에게 자꾸 힘을 붙여주는 거니까 공조원이든 어디든 먼저 체포하는 자가 체포를 해야지 윤석열의 어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양 날개를 손발을 자르는 겁니다. 체포 안 하고 대통령실에 가다 놓으니까 지금 경호처에 보호를 받고 저렇게 뻗튀게 하고 어떤 내란 선동 세력, 내란 분열 세력들 모아갖고 지지층 결집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수위 있고 체포를 해야만 더 진실이 드러납니다. 아마 D-Day를 이번 성탄절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이번엔 분명히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왜 제가 음모론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냐면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계엄 특검이 통과되면 이 계엄의 모든 지휘자는 김건희로 나올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가 계엄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그런 성명을 즉각적으로 그걸 하는 걸 보면서도 이 계엄은 김건희의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이 급히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것도 계엄에 염두에 준 것이다. 이거 어떤 근거냐면요. 대통령의 없던 일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칠 겁니다.
대통령은요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일정을 없던 일정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없던 해외에서 정상회담에 참여했다가 들어오는 길에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방문을 하면서 젤렌스키를 만난 거거든요. 대통령의 일정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입니다. 킹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봐도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 봅시다. 최초의 계엄령 선포의 시나리오는 북한군 침투였어요. 북한군 도발이었어요. 이건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9월, 10월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너네 전쟁할 거지. 계속 물으라고 했죠. 그렇죠? 너네들 전쟁할 거지. 너희들 전쟁할 거지. 계속 끊임없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응? 우리나라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늘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단지 살포를 제재하지 않고 계속 탈북 단체들에게 대북 풍선을 띄우게 해서 저쪽을 자극하고 있다. 이거는 전쟁할 거지. 전쟁할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얘가 한번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오물풍선이 날라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듯이 원점 타격을 하겠다라고 계속 떠듭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이 얘기를 해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대북 전단 살포의 단체들을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그는 최초의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누가 봐도 북풍몰이였어요. 그 북풍몰이가 중간에 이제 틀어지니까 결정적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을 확정짓는 행동이 바로 드론 공격입니다. 평양에 우리나라의 거대한 드론을 보내서 소음이 심한 거대한 드론을 보내서 평양 상공을 찍고 이거는 군사작전이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이 침투당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의 거대한 드론이 용산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뚫린 겁니다. 북한도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전방 초소나 여러 군데에다가 포격을 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군사도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북한의 도발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왜 방문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냐면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다음에 무기를 지원하느니 군사를 지원하느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윤석열이가 굉장히 밀착을 합니다. 이것도 미국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정에도 없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만난 건.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의심했던 게 뭐냐면 그 이후에 북한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게 11월인가 되죠. 그렇죠? 11월인가 이제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을 합니다. 12월인가? 11월인가? 10월에. 그렇죠. 10월인가 그렇죠. 대규모 병력을 파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하면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사상자를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그 시체들을 보관할 수 있죠. 어디까지나 음모론이에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북한군 병사를 우리나라로 공수해서 북한군으로 위장한 HDI 사람들 대신 시체를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른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그 시체를 보여주면 되지, 왜 HDI가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려는 정보사의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복장은 달라요.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북한군 복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입는 복장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시신을 북한군으로 하려고 그랬던 게, 저는 왜 그러냐면 이 보도를 보면요, 인민군복을 500벌, 그것도 집중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이거는 의심해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자마자, 그렇잖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자마자 우리나라가 인민군복 500벌을 11월 12일에 구매합니다. 정보사가 여러분들 HID를 관리를 하죠. 그렇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자마자 우리나라는 인민군복 500벌을 정보사가 구매를 해요. 그리고 계엄 3주 전에 북파공작원용 60벌을 급하게 추가로 구매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북파공작원 60벌을 추가 급하게 구입을 해요. 이게 북한군 특수전 여단입니다. 이 복장을 구입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디까지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계엄령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우리가 드론을 보내고 여러 가지 자극을 해서 국지전을 일으켰을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 예전에 무장공비 사건 같이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군이 출동했다라고 하면서 그 북한군과 진짜 교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우리나라의 HID라는, 여러분들 북파공작원들은요, 전쟁이 나면요 북한군 옷으로 갈아입고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임무가 그거예요. 전쟁이 딱 나면 우리나라 군복으로 넘어가는 건 특전사고요. 북한군 옷으로 위장을 해갖고 북한 지역으로 떨어져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HID예요. 제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나중에 드러나든지 아니면 제가 허황된 음모론을 펼쳤는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거는 엄연히 우리나라가 HID가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내부 혼란을 일으키는 역할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는 계엄령을 발동하고 북한군을 제압했다라고 할 때 북한군 시신이 필요하죠. 그렇잖아.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여기서 정군 비상령 때리고 계엄령을 때려갖고 현재 북한군 특수부대의 위치를 파악했더니 우리나라 군대와 교전 중이다. 교전 중에 북한군의 어떤 사상자가 발생해서 북한군 사망자의 어떤 얼굴을 가린 채, 그래서 저는 저 옷이 필요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에는 북한군 시신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시신들이 있어. 근데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랑 전혀 안면을 트지도 않고 그냥 미국의 따까리로 보이면 우크라이나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요구를 협조해 줄 일이 없잖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급히 일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것도 이미 계엄을 연두에 두고 위기에 처해, 지금 젤렌스키는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위기에 처해 있는 젤렌스키에게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협력을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게 북한군 시신을 우리 안보 차원에서 국정원에게 인계해 달라라고 하면 보낼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에 내라는요, 철저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정보사가 주관으로 전현직 오비들이 참여를 하고
그냥 우크라이나를 갈 리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북한의 도발을 기대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바뀐 거죠, 임무가. 그래서 HID가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의 제2의 임무가 하달되고 국회를 장악하라는 게 임무가 하달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이게 원래는 북한군 내란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고, 이걸 보시면요, 계엄의 밤 때 정보사에 있던 인간들을 보세요. 12월 4일 비상선포 계엄 4시간여 전에 문상호 구속된 정보사령관이 중심으로 방정환 중장, 국방부 전작권 TF 장이 있고, 김봉규 대령, 정보사 신문단장, 93의 준장, 이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방정환 준장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라서 정보사에 있었고, 민간인 노상원 전 소장의 그 지시로 육군 2기감 여단장, 여기 모여 있었거든요. 북파공작원 특수부대 HID 요원 5명, 정보사 특수임무 요원 200여 명, 20여 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육군 제2기감 여단은요, 여기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주 이쪽에는요 최전방이잖아요. 최전방이다 보니까 기갑여단이 많아요. 왜 기갑여단이 많냐면, 북한이 휴전선을 뚫고 내려올 때 우리가 탱크로 같이 막아야 되거나, 아니면 파주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요, 도로 중간중간에 탱크 진입을 막는 장치들이 돼 있어요. 파주 문산 이쪽 지역에는요 조그마한 다리들이 꽤 있는데, 그 다리들이 전쟁이 나면 이렇게 닫히는 문으로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허황된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윤석열이가 급하게 일정을 변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가고, 그 이후에 북한이 어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 전쟁이 참여된 다음에 우리나라는 빠르게 북한군 옷을 주문을 하고, 정보사에서 HDI가 등장을 하고, 이거는 저는 분명히 최초의 비상계엄 시나리오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북풍에서 시작해서 특수부대들이 서울에 침투했다. 그래서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지금 어디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군 비상령을,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그때 나머지 임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사실상 그럴 때 우리나라 부대와 북한군 부대가 교전 중에 북한군 사살을 했다라고 할 때, 이미 우리나라 지금 솔직히 어딘가에는 정보사 또는 국정원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희생된 북한군 시신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려고 미리 준비했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지금 북한군 사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자를 데려다가 옷만 바꿔서 북한군과 북한군과 교전 중에 우리 군 특수부대가 북한군을 사살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증거로 내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김영현이나 얘네들은 누가 봐도 이런 일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엄과 이런 것들의 배우는 김건희예요. 김건희가 군대에서 어떤 이런 중요한 것들은 잘 모르지만,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랑 얘기할 때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결국 이런 북한 소요 사태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그래서 김건희가 오빠 빨리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갔다 가야 돼, 다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북한이 자극할 것, 북한이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움직여주지 않자 최초 비상계엄의 시나리오가 2차 계엄 시나리오로 바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허황된 주장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오늘의 음모론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국힘당이나 지금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질 수 없었던 DJP 연합과 98 대선이라는 얘기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근 정치사를 좀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는 87 항쟁 때 우리가 양김 분열이라는 그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2004년에 민주당의 배신과 한나라당의 어떤 그 연합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연합으로 탄핵까지 이르게 됐었냐, 그 배경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도에 여러분들 대선에서 12월에 극적인 승리를 하고, 사실 최초의 인터넷으로 만든 우리 시민들의 상징적인 대통령 후보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인재를 그 호남에서 꺾으면서 승기를 잡고 노무현 대세론을 굳히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근데 끝까지 호남 동교동계나 민주당 안의 기득권 세력들은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후단협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바로 후단협의 그 대표로 나온 게 그 당시에 정몽준이었어요. 정몽준이와 후보 단일화를 해라. 그 당시에 정몽준이가 다른 당의 어떤 당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단협을 만들어서 정몽준과 단일화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최종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합니다. 분명히 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노무현 대통령에게 후단협을 만들어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그 정몽준으로 설득을 하고, 바로 내일 아침부터 이제 6시부터 대선이 시작되는데 오늘 밤에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가서 정몽준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정몽준이가 지지 철회를 선언을 하면서, 그쵸? 그날 대선 하루 전날 정몽준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던 사건이 바로 후단협 사건입니다. 그때 많은 언론과 스포트라이트 카메라 기자들이 초조하게 정몽준 집 앞에서 정몽준의 배를 눌렀던 그 노무현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선거는 급반전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가 되는 선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잡죠.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취임이 시작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난 사실 시련을 겪었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시련의 시작은 대북 송금,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 있었을 때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말기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대북 비밀 송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2월에 취임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때가 여소야대였어요. 이때도 민주당은 거의 백석 언저리였고, 이 특검법이 지금 한나라당과 그 당시에 자민련이 손잡고, 자민련은 DJP 연합을 했지만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과 멀어졌죠. 그래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손을 잡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왜냐면 이쪽에서도 110석인가를 갖고 있고 저쪽은 다 합쳐야 한 190석 이렇게 돼갖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법을 수용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커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손을 잡고 통과시킨 특검법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와 이제 반노 세력들이 형성이 되면서 친노와 동교동계가 이제 친노냐 반노냐고 하면서 이제 권력 싸움이 시작이 되는 씨앗이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라크 파병 문제였어요. 이라크 파병 문제도 뜨거운 관심이었는데, 이라크 파병을 당연히 남의 전쟁에 파병하면 안 된다가 우리 진보 민주시민사회의 어떤 어젠다였고, 당연히 보수는 미국의 요청이니까 이라크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 세력들은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니까 이런 전쟁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하는 건 안 된다. 응?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때 이라크 파병은 명분 없는 전쟁은 맞지만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한 칼에 자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국익 차원의 어떤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의료지원단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의료지원단 파견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를 쓰는 부대를 파견하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입진보들, 사실 진보 세력들 상당수가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상당수가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데미지를 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가장 이제 또 불거진 게 뭐냐면, 처음에는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그 대북 비밀 송금 의혹이라고 하면서 대북 특검이 노무현 대통령의 실현이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대선 자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떼기 정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노무현도 대선 캠프에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안희정과 그때 최도술이라는 최측근들이 사법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해요. 어떤 정면 돌파를 선택하냐면, 우리가 쓴 대선 어떤 불법 자금이 한나라당이 쓴 대선 불법 자금보다 10분의 1보다 넘으면 나는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라는 정면 승부수를 걸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100억에 차떼기를 가져갔다 그러면, 내가 우리 캠프에서 쓴 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우리랑 똑같이 한나라당과 똑같이 엮지 말아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이 쓴 불법 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은퇴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티각태각하면서 전국이 계속 대선 불법 자금 그때 전국이 되면서 오히려 피해는 국힘당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한나라당 차떼기 정당 하면서 그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는 정면 승부수가 통했었죠.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더한 악재가 어떻게 나오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겸평 씨가 땅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위기에 처해요. 그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노무현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대북 송금 특검부터 해갖고 반노의 기지를 호남 동교동계가 계속 갖기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친노 세력과 민주당 안에 이제 반노 세력들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 안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우죠. 언제까지 지역 감정에 의존해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신당 창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언제까지 호남에 기대갖고 우리가 정치를 계속 연미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지역을 극복하고 막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을 극복을 해서 정치를 돌파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반노 세력들 입장에서는 저게 미쳤나,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우리를 반노 세력으로 몰고 신당 창당을 한다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당 창당은 배신행위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완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친노와 반노, 즉 반노는 DJ계와 호남계가 거의 전면전을 펼쳤어요.
그때 신당 창당 문제를 두고 당무회의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부는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그 친노 세력을 중심으로 정동영을 중심으로 이제 열린 우리당이 창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동영을 중심으로 열린 우리당이 이제 창당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신당 열린 우리당에는 한나라당에 있던 그 당시에 넘어왔던 김부겸, 뭐 이부영,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합류를 했던 겁니다. 김영춘 이런 사람들. 한나라당의 나름 그 김영삼을 따라갔던 전 민주 개혁 세력들이었던 김부겸, 김영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린우리당에 합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민주당은 둘로 갈라지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03년 1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에 취임한 다음에 그해 바로 신당 창당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노 대 반노 그러면서 구민주당은 사실상 제2의 야당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잖아. 그렇죠? 호남 동교동계의 과거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더라도 자기들은 집권 여당의 어떤 민주당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야당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집권 여당은 열린 우리당이 돼버린 거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티각티각 되다가 2004년 2월 24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열린 방송 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예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탄핵사였습니다. 어이가 없죠. 지금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11월에 창당을 하고 취임 1년째 되는 날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 말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겁박을 해서 사실상 특정 정당을 지지를 유도를 하고 대통령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탄핵으로 갔지만 처음부터 탄핵 얘기는 꺼내지를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때 사과를 요구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떤 사과를 대통령이 말 실수였다 그리고 선거 중립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아요. 일단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때부터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표가 누구냐면 조순영입니다. 조순영과 이제 한나라당이 손을 잡고 탄핵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대통령을 당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신생정당이라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창당되면서 민주당은 야당,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민주당은 야당으로 전락을 하게 됐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회창 때문에 두 번 연속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뺏기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는데 마침 민주당이 저렇게 분열이 되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그 당시에 민주당 권노갑과 한나라당이 손을 잡고 탄핵을 해야 되겠다 로드맵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2004년 3월 5일 날 민주당 소속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2004년 2월 24일이라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대선이 2002년 12월이었고 취임이 2003년 2월이었고 2004년 1주년 때 2월 24일 날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얘네들이 한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조순영이 탄핵을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7일까지 기한을 줘요. 조건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3월 7일까지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본인 및 측근 비리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8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면 탄핵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부를 걸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과를 나는 하자. 사과를 했으면 탄핵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사과할 수 없다.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면 승부가 된 것이죠. 이때 주변들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과하라, 사과하고 끝내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면 나머지 3년 4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지금 물러나면, 저희가 여기서 사과를 하고 물러나면 나머지 4년간 우리는 그 어떤 개혁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탄핵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서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3월 8일 날 조순영이가 탄핵을 경고를 하고 실행에 옮기자 3월 9일 날 한나라당 의원이 그 당시에 108명, 민주당 소속 의원 51명이 총 159명이 대통령 탄핵 촉구안을 발의를 하고, 탄핵 5인방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의 최병렬, 그 다음에 홍사덕,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 새천년 민주당이었는데 조순영, 유용태, 그리고 박관용 국회의장이 이관영을 주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박관용이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었음을 통과되었음을 선포 땅땅땅 기다리. 그 당시에 박관용이가 국회의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다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자민련은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탄핵안이 이제 발의가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3월 11일 날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 모면하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재차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조중동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의 측근 비리들을 막 보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3월 12일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단상을 정구하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총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투표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요. 총 투표수 195 중 찬성 193,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탄핵이 가결됐던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61일 만에 이 사건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냐, 그거를 얘기하다가 이거는 그냥 기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살아났던 일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153석이라는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 진영이 과반 이상을 먹는 그런 선거가 됐던 거예요. 그때 유시민 장관, 임종석 의원, 그 다음에 정동영, 정청래,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반대하면서 했죠. 근데 헌재에서 결국은 여러분들 가결이 됐던 사건인데, 그때 이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아직도 제가 얘기했던 조순영, 그렇죠?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반대 의견을 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이낙연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순영, 유용태, 그리고 의장은 박관영이었어요. 이런 거 알면 재밌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민주당 지지율이랑 국힘당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로 차이 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탄핵은 윤석열을 심판한 거고요. 이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형태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점점점 깨달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표차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간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신뢰도가 지금 1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민주당에서 그 누가 와도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신뢰가 높은 우원식 의장이 오히려 대선에 나와주셔야지, 그런 우원식 의장이 경선에서 비록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더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면 신뢰가 더 쌓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에는 많은 후보들이 등장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해서 뭐 비명계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동연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서 김동연의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믿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김동연 정도의 위압감을 느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의장도 좋고 김동연도 좋고 김두관도 좋고 누구든지 나와라. 대선은 아주 여러 다방면의 세력들이 모여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 누구에도 지지지 않고 어떤 저들이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될 때 모두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총괄본부장,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그 캠프에서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조금만 김동연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면 수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그냥 추대로 대통령 후보 만들 거야?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후보가 많아야지 언론의 집중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혼자 독보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딱 앉아있는 순간 모든 공격은 이재명에게 쏠리는 거예요. 우원식 의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와야지 그런 공격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만큼은 김동연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든 우원식 의장이 국민들 신뢰도 1위인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남든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경선에서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오신다고 해도 지금 같은 분위기는 이재명 당대표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이 뜨겁고 정말 선 넘지 않는 그런 경선을 만드는 게 우리 지지자들의 어떤 몫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나오면 경계하고 그런 과정 사실 이제 지나지 않았나? 21대 같으면 누가 뭐 움직인다 그러면 좀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펼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누가 나와도 여러분들 고맙다 그래야 돼요. 지금 누가 나와도 땡큐 이렇게 해줘야죠. 아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지지율이 90% 가까이 되는 사람한테 누가 덤빕니까? 누가 나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끝까지 절대 제가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얼마 전에 재명인의 마을 회장직을 내려놨죠. 재명인의 마을 회장직을 내려놓으셨죠.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대표님, 점점점 재명인의 마을이 점점 너무 극좌로 가고 있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는다. 지지자들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실 저한테 의견을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명인의 마을을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재명인의 마을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거기 있는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는 거는 21대 국회에서 개혁하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장직을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재명인의 마을에서 나오시면 그래도 진짜 사생팬들의 역할이 더 뭐라 그러죠? 조금 더 좀 차분해지고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타이밍을 보시다가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22대 어떤 개혁적인 공천 그리고 민주당 이제는 그 누구도 못 건드리는 민주당이 됐으니까 이재명 당대표님의 하나하나 외연 확장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지자들이 좀 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근현대사 정치사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